네,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시장은 주목을 하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떤 또 변동성을 연출하게 될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상호관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4월 2일부터 부과, 이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과를 4월 2일부터라고 하기보다는 네. 4월 2일 이후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과 시점은 4월 말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거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업계 내 그 거의 중론이고 환율이랑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면은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월 2일에 저는 곧바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죠. 대신에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피곤할 수 있는 게 언제 내 차례가 다가올지 언제 매를 그러니까요. 맞을지 예.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최근에 미국 증시도 급격한 가격 조정을 겪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그 밸류에이션이 극심한 조정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하방 압력은 저는 상당 부분 소화를 해놨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변동성 정도만 저희가 끌고 가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뭐 미국에서 술과 관련해서 이쪽은 또 위스키, 그쵸. 저쪽은 뭐 피곤하죠. 샴페인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시장의 노이즈가 될 것이다. 시장에서 민감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줄어들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대신에 예전에 저희가 11월 달이랑 지금이랑 4개월 만에 관세에 대한 증시 영향 거기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미국이 대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간다.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완전히 싹 수면 아래로 들어갔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한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키워드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피해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ISM 제조업 PMI나 또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시크.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관세나 다른 충격들 어지간해도 상쇄시켰던 M7의 주가들이 지금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활력을 좀 더 떨어뜨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 진영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들이죠. 요즘에 뭐 주식시장 하락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쳐다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도 이거 뭐지? 뭐 3달 전이랑 이들 말이 다른데 이런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가 관세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 전에 발표된 2월의 CPI 보자면 네. 좀 둔화가 됐잖아요. 네. 관세 전쟁 이후에 그렇다면 3월 데이터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될까요? 점진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예. 이번에 뭐 2월 CPI나 PPI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예전과 달리 환호를 하지 않은 것도 아직 관세의 본격적인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일단 좀 보류, 홀딩하자라는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관세를 이제부터 3월 달부터 부과하면서 네. 데이터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막 인플레이션 급등을 일으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그 트럼프 진영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오면은 관세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 수위를 더 낮게 가져가거나 네. 그런 식의 그 태세 전환, 전략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률을 거기다 높게 부여하고 있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뭐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아직까지 뭐 높게 그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하단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FOMC 회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금리와 뭐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점도표와 또 의견이 어떤 것들이 나올까? 네. 어제는 하나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한 네. 3회 정도 추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키움증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2회에서 3회 이렇게 인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한 번 내려주면은 땡큐다라는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도 많이 바뀐 것도 단순히 관세에 대한 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또 물가 잡히는 그 추세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전망들을 저희가 2월 달에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왔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가 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임 체인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연내 2회 좀 많으면 3회 이 기존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엔화 강세가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일본의 엔화 가치라든지 글로벌 투자의 지도들, 그렇죠. 엔캐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뭐 있습니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재료이긴 한데 네. 이미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경험을 해봤고 이거는 BOJ에서도 그때 그 본인들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이후로 그들의 스탠스 변화를 보면은 금리 인상하기 전에 여러 번 시장에 먼저 시그널을 줍니다. 준비하라고. 이번에도 저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들 간의 금리차 축소는 엔화 강세 요인인데 이게 그 예전에처럼 대규모 엔캐리 청산을 유발하면서 증시의 그 격한 변동성 급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과는 달리 또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탈동조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과 비미국 간의 주식 시장이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그 동조화되는 시점이랑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과거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 빠질 때 예. 달러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빠질 때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것도 그렇죠.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 그동안 뒤늦게 반영해왔던 그 리스크들을 아직까지 네.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 노이즈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 하여금 일부 투자자들 하여금 야, 일단 미국 증시 빼고 달러도 빼서 요즘 잘 나가는 중국이나 유럽 혹은 잘 버티고 있는 한국으로 가자. 이러한 판단들을 개입하게 만들었고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원화 약세가 제한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다시 저희가 기존에 알던 공식대로 가려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많은 헤지펀드들이 미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 그렇다면 올해의 흐름보다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혹은 뭐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흐름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그렇죠. 문제는 뭐 이거 과거는 누구나 다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건데 저는 비미국과 미국 간의 탈동조화 현상 길어야 전 2달 정도 5월 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지수를 방향성을 돌리려면은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관세에 대한 윤곽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 특히나 상호 관세 이 윤곽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점이 저는 3월 4월 말로 보고 있고 두 번째 M7 실적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딥시크로 인해서 훼손된 내러티브들 AI주들의 내러티브들이 복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개가 거의 그 종료가 되는 시점이 5월 초이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국가 간에 다시 수익률 레이스 2차 게임 지금은 이제 작년에 많이 빠졌던 그 국가들 올라오고 네. 많이 올라갔던 국가들 성과 부진하면서 이게 수익률 레이스가 약간 그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2차 키 맞추기 장세는 5월 달 이후로 될 거고 그때부터는 미국도 다시 한번 힘내서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자면 네.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일단은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희가 또 연초에 올해 증시를 전망하면서 모셨던 분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차원에서 3천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나오고 여러 가지 되게 네. 나왔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막 이거 상법 개정 통과되자마자 코스피가 하루에 막 3, 4%씩 오르고 이거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법 개정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저희가 공표 시행이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거부권을 둘러싼 좀 노이즈들도 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장에 가기는 어렵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를 중시하는 그 문화 여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고 또 네. 기업 이익에 둘러싼 전망치들이 호전이 되면은 예전에 뭐 5% 갈 거 이제는 그 기틀 자체가 좀 단단해졌기 때문에 8% 가고 9% 가고 이런 식의 부스터 효과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당장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할 네.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의 유입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헤지펀드들 자금은 작년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헤지펀드 자금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공매도 재개하면은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부분이고 동시에 시장의 거래 활성화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 강화 저는 순기능도 다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과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이 된다라고 봐서 공매도 재개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뭐 성장주들이나 테마주들 이제 주가 급락 불가피하다 뭐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수급적인 노이즈만 변동성만 일으킬 뿐 대부분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그들 기업들 업황 실적 업황의 펀더멘털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지금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살짝 비겁한 전망일 수도 있는데 더 나빠지기도 어렵고 더 좋아지기도 어려운 그런 네. 장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에는 2,500 초반선에서 2,700 이 레벨에서 박스권 흐르면 될 거고 당분간이 언제냐? 그러면 저는 4월 중순 이후가 될 거다. 4월 중순까지가 될 거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네. 제가 지수 상단이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나라 이익 전망이 지금 계속 부진한 상태거든요.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세를 멈출 수 있는 시점도 4월 초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시즌 저는 거기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서 대략 한 3주 정도는 저희가 뭐 많이 올라가도 2,700까지 정도만 올라가는 이 박스권 장세로 상정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도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 뭐 암학회도 말에 네.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만 하더라도 GTC 2025가 열리는데 엔비디아가 뭐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AI 데이를 선정하는 등 뭐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는 되겠지만 예전에 GTC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AI 이야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주가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재료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모멘텀 자체가 이전만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전처럼 시장에서 뭐 주도주다, 이건 다시 유행하는 주식이다 이런 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월 말에 예정된 그들의 고객사인 빅테크사들의 캐펙스 변화 이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재개를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뭐 두려움은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2023년 11월에 공매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갔잖아요. 반대로 공매도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도주라고 하면은 조선기계 요즘에 여전히 저는 방산이 주도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도주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해볼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공매도 진행했던 시기를 보면은 주도주들 공매도 쉽게 못 쳤습니다. 예. 업사이드 상방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큰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큰 그림 그려보면서 세부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